당신이 쓰는 스마트폰, 입는 옷, 마시는 커피 한 잔까지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과 권력, 자원을 쥐락펴락하는 가문들이 있거든요. 이 가문들은 역사책에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혁명, 경제 위기를 좌우해왔죠. 오늘은 그 가문들의 민낯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보죠. 먼저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이 집안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4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사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들 가문의 개별 구성원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거든요. 1760년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가 은행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5 아들을 유럽 각지로 보냈어요.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빈, 나폴리에 각각 은행을 세우게 했죠.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네트워크가 완성된 겁니다. 이 시스템은 현대 금융의 뼈대가 됐고 자본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1800년대 들어서 이들의 금융망은 엄청난 힘을 발휘했어요. 아프리카 식민지 개척에 자금을 댔고 유럽에서 미국 은행들까지 좌지우지했습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이 나폴레옹을 꺾은 뒤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산은 폭발적으로 불어났죠. 1813년에서 1815년 사이 나단 마이어 로스차일드는 거의 혼자 힘으로 영국의 전쟁 비용을 조달했습니다. 대륙의 동맹국들에게 1억 파운드를 빌려줬거든요. 19세기 내내 이들은 각국 정부에 거액을 대출해줬어요. 1820년 포르투갈이 브라질 독립을 지원할 때도 로스차일드 자금이 쓰였습니다. 광업, 에너지, 부동산, 와인 산업까지 손을 뻗쳤죠.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무기와 군수품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합국과 동맹국 양쪽에 무기를 팔아 이익을 챙겼다는 보고도 있어요. 1938년 바론 루이 나타니엘 로스차일드가 오스트리아 합병 당시 게슈타포에 체포됐습니다. 약 1년간 수감됐고 재산을 몽땅 빼앗겼죠. 가족들이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석방시켰어요. 전쟁이 끝난 뒤 이들은 패전국에 돈을 빌려주고 승전국 재건 사업에 투자하면서 다시 불을 불렸습니다. 영국 정부에 대규모 대출을 제공했고 수에즈 운하 지분도 상당히 확보했어요. 전 세계 무역의 핵심 통로를 준 겁니다. 비밀주의 때문에 온갖 음모론이 따라다닙니다. 세계은행을 조종한다는 둥, 전쟁을 배후에서 꾸민다는 둥 말이죠. 하지만 입증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엔 록펠러 가문입니다. 존 디 록펠러는 뉴욕에서 사기꾼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가짜 기적의 치료제를 팔아먹고 살았죠. 1870년 존은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했습니다. 석유 수요가 폭발하던 시기였거든요. 공격적인 전략과 비밀 거래, 경쟁자 제거를 통해 그는 독점 체제를 구축했어요. 미국 석유 생산량의 거의 90%를 장악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기업이 됐죠. 1911년 반독점법으로 회사가 해체될 무렵 록펠러는 이미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돼 있었어요. 오늘날 가치로 3천억 달러가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무자비한 사업 수법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선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어요. 대학과 병원, 과학 연구에 투자했죠.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상파울루 우생학 협회와 연결돼 있었어요. 인종 개량 정책을 밀어붙이던 곳이었죠. 가족은 또한 나치 독일 전쟁 산업을 지원한 회사들과 관계를 유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대는 미국 비즈니스와 정치계를 계속 주무르면서 넬슨 록펠러 같은 인물이 부통령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스캔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추문부터 미스터리한 죽음까지 이들의 영향력과 비밀에 대한 추측을 키웠죠. 집안의 재산은 줄어들었지만 록펠러 가문은 여전히 미국의 가장 강력한 기관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으로 넘어가죠. 이탈리아의 강력한 은행가이자 정치 가문이었어요. 수세기 동안 피렌체와 토스카나를 지배했습니다. 무역으로 부를 쌓은 뒤 메디치 은행을 설립했고 15세기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은행이 됐어요. 창립자 비에리 밑에서 약탈적 대출을 실행했죠. 이들의 부는 막강한 정치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피렌체 정부와 판사, 대사들을 장악했거든요. 가문은 피렌체를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만들었어요. 막대한 재산을 예술과 건축, 과학에 쏟아부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갈릴레오를 후원했고 우피치 갤러리나 성 베드로 대성당 같은 랜드마크를 지었죠. 피아노 같은 혁신도 이들이 밀어붙였어요. 메디치의 영향력은 더 멀리 뻗쳤습니다. 4명의 교황과 프랑스 왕비 2명을 배출했거든요. 카트린 드 메디시스와 마리 드 메디시스가 혼인과 외교를 통해 유럽 정치를 좌우했죠. 가문은 반종교 개혁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18세기 들어 메디치 가문은 약해졌습니다. 부와 영향력이 쇠락했고 1737년 잔 가스토네 데 메디치가 후계자 없이 죽으면서 왕조가 끝났어요. 토스카나는 합스부르크 로레인 가문에 넘어갔죠. 그래도 어떤 이들은 바티칸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보르자 가문은 스페인 귀족 혈통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 권력을 잡았어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왕조 중 하나가 됐죠. 발렌시아에서 시작해서 15세기에 가톨릭 교회와 이탈리아 정치에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2명의 교황을 배출했어요. 칼리스투스 3세와 조카인 알렉산더 6세입니다. 알렉산더 교황 치하에서 가문의 권력은 정점에 달했지만 악명도 함께 치솟았어요. 부패, 뇌물, 살인, 심지어 근친상간 혐의까지 받았거든요.
알렉산더 6세는 공공연하게 여러 자녀를 뒀는데 악명 높은 체사레와 루크레치아가 그들이었습니다. 체사레는 중부 이탈리아에 자기 영토를 만들기 위해 잔혹한 군사작전을 벌였죠. 루크레치아의 삶은 스캔들과 소문의 중심이 됐고 근친상간 혐의도 있었어요. 아마 메디치 같은 정적들이 퍼뜨린 거겠지만요. 보르자 가문은 라이벌을 독살하고 체스트넛 연회 같은 추잡한 난교를 열고 교회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명성에도 불구하고 보르자는 르네상스 문화를 형성한 데 기여한 예술 후원자들이기도 했어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들의 악명이 반스페인 프로파간다로 과장됐다고 주장합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뒤 가문의 영향력은 급속히 쇠퇴했고 18세기가 되자 그들의 이름은 사라졌어요. 모건 가문은 은행업을 통해 권력을 잡았습니다. 존 피어폰트 모건이 JP 모건 앤 컴퍼니를 세웠고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기관 중 하나가 됐죠. 1893년 금융위기 때 모건은 로스차일드를 포함한 신디케이트를 이끌고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금을 사들여 미국 경제를 안정시켰어요. 이 조치로 그는 미국의 금 보유고를 장악했고 사실상 경제 전체를 통제하게 됐습니다. 모건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US 스틸이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거대 산업 기업들의 자금을 댔어요. 산업을 통합하고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경쟁을 제거했죠. 임금을 깎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안전을 무시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나중에 모건 유산의 일부였던 체이스 내셔널 뱅크는 나치 독일과 사업 관계를 유지했어요. 현대에 들어서는 JP 모건 체이스가 약탈적 대출과 무모한 행동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일조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듀폰 가문은 1800년대 초 미국으로 이민 온 프랑스 귀족에서 시작됐어요. 화약회사를 세웠고 곧 미국 군대의 최대 공급업체가 됐습니다. 1900년대 초 반독점법으로 독점이 해체됐지만 듀폰은 계속 지배적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탄약의 약 40%를 공급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듀폰은 거의 모든 화학 관련 산업에 관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1938년 모든 게 바뀌었어요. 화학자 플렁켓 박사가 테플론을 발견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탱크와 군용 차량 코팅에 쓰인 물질이죠. 2차 세계대전 중 듀폰은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위해 플루토늄을 생산했고 1950년대 수소폭탄 프로그램에도 기여했어요. 가문의 막대한 영향력은 농업과 자동차 산업까지 뻗쳤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파이오니어 하이브리드, 현재 코르테바의 주요 지분을 보유했죠. 코르테바는 농약과 유전자 변형 종자의 선두 생산업체예요. 오늘날까지 듀폰 가문은 여러 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유럽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 중 하나였어요. 거의 6세기 동안 중부와 동부 유럽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시작해서 13세기 말 오스트리아에 정착한 뒤 세력을 키웠죠. 합스부르크는 오스트리아에서 스페인, 그리고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에 걸친 제국을 건설했어요. 전략적 결혼과 영토 확장, 주요 정치직위 획득을 통해 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1438년에서 1806년까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자리를 거의 독점했고 이를 통해 유럽 정치를 좌우했죠. 카를 5세 치하에서 권력의 정점을 찍었어요. 그의 제국은 유럽과 신대륙 대부분에 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와 혈통을 보존하려는 집착이 문제였어요. 근친혼이 수세대에 걸쳐 이어지면서 유전 질환이 나타났고 악명 높은 합스부르크 턱, 즉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턱이 생겼죠. 결국 카를 5세는 제국을 오스트리아 지부와 스페인 지부로 나눴어요. 통치를 쉽게 하려던 건데 오히려 통합력이 약해졌습니다. 종교전쟁과 정치적 격변이 그들의 지배력을 더 갉아먹었어요. 1차 세계대전 무렵 합스부르크 제국은 민족주의와 군사적 패배의 무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부시 가문은 미국의 가장 저명한 왕조 중 하나예요. 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고 1950년대부터 정치와 금융, 국제 문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죠. 프레스콧 부시, 은행가이자 상원의원이 발판을 마련했어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과 연결된 회사들과의 관계로 이익을 봤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노동을 사용한 폴란드 회사에 투자했다는 보고도 있었죠. 나중에 거리를 두고 전쟁 피해자들을 위해 기금을 모았지만요. 수십 년 뒤 공개된 기밀 문서가 전시 거래에 대한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레스콧의 유산은 아들 조지 H.W. 부시를 위한 기반이 됐어요. 부통령, CIA 국장, 그리고 대통령을 지냈죠. 그의 재임 중 걸프전이 일어났는데 영국과 국제정치에 영향을 받은 결정이었어요. 아들 조지 W. 부시는 43대 대통령이 됐고 12분의 구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둘 다 석유 이익에 도움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죠. 오르시니 가문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 가문 중 하나였어요. 로마에서 시작해서 5명의 교황과 수십 명의 추기경, 군사 지도자를 배출했습니다. 중부 이탈리아 전역의 광대한 영지와 사병 통제력으로 다른 로마 왕조들과 우위를 다퉜죠. 오르시니의 힘은 가톨릭 교회와의 긴밀한 관계와 전략적 혼인에서 나왔어요. 부르봉, 합스부르크, 사보이 같은 유럽 최강 왕가들과 연결됐습니다. 이른바 흑색 귀족의 일원이었죠. 교황령에 대한 교황의 정치적 지배를 지지한 로마 엘리트 가문들이었어요. 후대에 가문의 권력은 영토 손실과 내부 갈등으로 쇠퇴했지만 영향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요 역사적 순간 중 하나는 1858년 펠리체 오르시니가 나폴레옹 3세 암살을 시도한 사건이었어요. 현대 음모론에서는 페페 오르시니가 그레이 교황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바티칸과 비밀 결사 내에 숨겨진 권력 자란 거죠.
윈저 가문은 영국과 영연방 왕국의 현재 왕실입니다. 1917년 조지 5세가 1차 세계대전 중 반독일 정서 때문에 가문 이름을 독일식 작센코부르크 고타에서 윈저로 바꾸면서 세워졌어요. 윈저는 하노버와 스튜어트 가문을 거쳐 빅토리아 여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는 세계 정치와 산업, 식민주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줬죠. 전성기 때 왕실 가문 아래 대영 제국은 세계 육지의 4분의 1을 지배했어요. 역사상 최대 제국이었습니다. 조지 5세는 1차 세계대전을 통해 군주제를 이끌었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으며 영연방 창설을 감독했죠. 조지 6세는 나중에 처칠과 함께 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을 이끌었어요. 70년 동안 통치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군주제를 안정과 외교의 세계적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56개국으로 이뤄진 영연방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했죠. 오늘날 찰스 3세 아래 윈저 가문은 여전히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강력해요. 자산이 약 280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치 권력은 대부분 상징적이에요. 사우드 가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배 왕실입니다. 1700년대 중반에 세워진 절대 군주제로 왕이 법과 국정을 완전히 통제하죠. 가족 구성원은 약 1만 5천 명인데 실권은 2천 명에게 집중돼 있어요. 1938년 사우디 땅 밑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세계적 권력으로 도약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중 하나인 사우디 아람코 소유를 통해 1조 달러가 넘는 재산을 쌓았어요. 석유 보유량 덕분에 세계 에너지 시장과 정치에서 주요 지렛대를 갖고 있습니다. 압둘 아지즈 왕이 현재 왕국을 공고히 했고 2차 세계대전 후 루즈벨트, 처칠과 만나며 동맹을 맺었어요. 오늘날 사우드 가문의 권력은 막대한 부와 메카, 메디나 수호를 통한 이슬람 세계에 대한 영향력에서 나옵니다. 아마니 가문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왕조 중 하나예요. 1966년 드루바이 안바니가 작은 섬유 회사를 다국적 대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로 탈바꿈시키면서 시작됐습니다. 2002년 드루바이가 죽은 뒤 아들 무케시가 릴라이언스를 장악했고 그의 리더십 아래 아시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중 하나로 성장했어요. 가문은 1,1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통제하며 인도 경제와 세계 무역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서 주요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니는 인도 정치 지도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무케시는 세계 경제 포럼에 자주 나타나죠. 가문은 정경유착, 정치적 특혜, 시장 조작 혐의에 직면해왔어요. 릴라이언스는 또한 인도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42%를 담당하면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로마노프 왕조는 1613년에서 1917년 혁명까지 러시아를 지배했어요. 아나스타샤 로마노바가 이반 뇌제와 결혼하면서 시작됐죠. 러시아 최초의 대관식 차르였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절대 통치와 러시아 정교회와의 긴밀한 동맹에 기반했어요. 교회는 그들이 신의 뜻으로 임명된 땅을 뒷받침했습니다. 표트르 대제 아래 로마노프는 나라를 근대화하고 해군을 건설했으며 1721년 러시아 제국을 선포했어요. 예카테리나 대제는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과 폴란드 분할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알렉산드르 1세 같은 후대 통치자들은 나폴레옹을 물리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며 러시아의 힘을 굳혔죠. 하지만 19세기 말 제국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산업화가 서구 열강에 뒤처졌고 불평등이 심화됐으며 혁명 사상이 퍼졌습니다. 마지막 차르 니콜라이 2세는 적응에 실패했어요. 불안이 커지는데도 전제 정치를 고집했죠. 러일 전쟁 패배, 1905년 혁명의 불안, 1차 세계대전 참전 실패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신뢰를 깎아먹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니콜라이 2세는 퇴위했고 로마노프 왕조는 막을 내렸어요. 1년 뒤 차르와 아내 알렉산드라 5자녀가 볼셰비키에게 잔혹하게 처형당했습니다. 로마노프 가문의 다른 지파 후손들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부르봉 가문은 프랑스의 카페 왕조에서 나온 주요 왕실이었습니다. 13세기 루이 9세의 막내 아들 로베르가 부르봉의 상속녀와 결혼하면서 등장했어요. 가문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집안 중 하나로 올라서서 프랑스, 스페인, 나폴리, 나중에는 시칠리아, 파르마, 룩셈부르크를 지배했습니다. 왕조는 루이 14세 아래 정점에 달했어요. 베르사유를 건설하고 절대 군주제와 권력 중앙 집중화를 통해 프랑스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들었죠. 프랑스 혁명은 1793년 루이 16세의 처형으로 부르봉 통치를 끝냈습니다. 나폴레옹 패배 후 잠깐 복원됐지만 부르봉은 혁명의 변화를 되돌릴 수 없었어요. 1830년 샤를 10세가 퇴위당하면서 프랑스에서 그들의 통치는 영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1700년 세워진 스페인 지부는 이런 격변을 견뎌냈고 현재 펠리페 6세 국왕 아래 오늘날까지 통치하고 있어요. 크루프 가문은 16세기 에센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산업 왕조 중 하나가 됐습니다. 1587년 아르트 크루프가 재산을 무기 제조와 광업으로 바꾸면서 기초를 다졌어요. 나폴레옹 시대 프리드리히 크루프는 1811년 구스타프 공장을 세우고 독일에서 주철 생산을 개척했습니다. 아들 알프레드 아래 회사는 1800년대 말까지 유럽 최대 철강 및 무기 생산업체가 됐어요. 프로이센 통일전쟁에 무기를 공급하고 수십 개국에 수출했죠. 20세기 초 크루프는 독일 찬업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두 차례 세계대전을 지원한 배와 탱크, 대포를 생산하며 비스마르크 이후 독일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치 시대 회사는 히틀러 재무장 캠페인의 중추가 됐어요. 공장에서 10만 명 이상의 강제 노동자를 사용했습니다. 전쟁 후 알프레드 크루프는 리른베르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3년만 복역하고 사면됐어요. 자산을 되찾았죠. 그는 회사를 재건해서 소득 회복을 이끈 거인으로 만들었고 중공업과 철강 생산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999년 회사는 티센과 합병해서 티센크루프를 만들었어요.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링 그룹 중 하나가 됐습니다. 리카싱 가문은 CK그룹이라는 세계적 대기업 통제를 통해 막대한 권력을 휘두릅니다. 리카싱의 상승은 1940년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피난 온 곳에서 시작됐어요. 공장 노동자로 출발해서 1950년 플라스틱 제조를 위해 청콩을 설립했고 나중에 부동산으로 전환했죠. 1990년대까지 리는 아시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오늘날 가족의 총 재산은 500억 달러를 넘어요. CK 허치슨을 통해 전 세계 50개 이상의 항구 네트워크와 세계 통신 및 에너지 부문의 주요 자산을 통제하며 지정학적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2025년 파나마 항구 지분을 미국 지원 컨소시엄에 매각한 것은 베이징의 비판을 받았어요.